안녕하세요. 최프란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한번 나눠볼까 하면, 자, Task and Item Model in Cognitive Design System. 우리 이제 수잔 엠버스턴 선생님이 고안을 하신 인지 설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태스크와 아이템 모델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뭐 이거 쓰시면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에서 태스크와 아이템 모델, 미슬레비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에서 그 과제와 그 다음에 문항 모형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 패러럴하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관점에서 틀린지, 소위 말하는 이제 사이콜로지와 에듀케이션이 한방 붙는 겁니다. 네, 먼저 저야 이제 뭐 미슬레비 선생님 쪽에 가깝지만 수잔 선생님이 어떻게 다르게 똑같은 AIG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도대체 이 코그니티브 디자인 인지 설계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AIG를 바라보는 관점과 거기에 이제 코그니티브 모델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살펴보시면 그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G에 있는 북 챕터죠. Using Cognitive Psychology to Generate Item and Predict Item Characteristic이라고 하는 그 인지 심리, 저희는 인지 과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인지과학을 AIG에 접목을 하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그 핵심 다큐멘터입니다. 근데 수잔 선생님이 워낙에 그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부분은 정리해 놨는데 참 좋아요.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워낙에 방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서 한 시간 안에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 먼저 시작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모티베이션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psychological experiment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리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experiment를 하려면, 실험을 하려면, 어떤 그 전통 이제 psychology에서는 이제 실험 과학을, 과학적인 실험을 중시하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 실험 설계를 하고 하는데, 스티뮬러스를 만들어서 그 스티뮬러스를 어세시에게 우리가 제공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반응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 설계를에 대한 기본적인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스티뮬러스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실험에서 할 텐데 최근에 이제 많이 뜨는 방법이 그것을 프로그래밍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 각각에 맞는 인디비주얼 서브젝트에 맞는 어떤 그 실험의 스티뮬러스를 제작해낼 수 있지 않을까,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왔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스티뮬러스를 사람이 다 일일이 다 제작을 하게 되면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컴퓨터라이징 한번 해보자. 네. 이제 그런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사람이 하나하나 non-generative하게 라이팅하는 메서드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automatic item generation이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하나하나 라이팅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한번 generating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그 관점으로 보자라는 게 이제 기본 모티베이션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이게 이제 그 실험 experimental psychology 쪽에서는요 그 automated stimulus generator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에듀케이션에서는 스티뮬러스라고 안 부르고 아이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아이템 또한 코그니티브 어떤 그 어빌리티를 측정을 하는 스티뮬러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콜로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그게 맞는 이야기죠. 예, 원래 에듀케이션이 사이콜로지에 대한 근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사이콜로지는 또 필로소피에 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more efficiently supply high quality 아이템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그 education 그리고 psychological test에서는 쓸 수 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efficiency도 중요하고요. high quality도 중요합니다. 예. high quality인데 efficiency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혹은 efficient한데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컨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psychological experiment에서는 특히 human cognitive process 우리가 뭐 다 지능을 재든 뭐 대부분 다 human cognitive process에 관련된 이슈인데 그 스티뮬러스와 리스폰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스폰스는 어떤 그 무엇을 reflect 하냐 어떤 반응이라는 것은 cognitive operations과 capability를 reflect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G를 어세스먼트에 가져오면 결국에는 automatic item generation이 automated 어떤 automatic stimulus generator의 어떤 특정한 케이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스크나 혹은 아이템을 이제 generate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scoreable behavior 우리가 이제 루브릭 같은 거가 있어서 그 response를 scoreable behavior하게 바꾼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knowledge와 skill 그리고 ability에 대한 그 representation으로 interpret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할 텐데 결국에는 그 response라는 거는 그 assess가 가지고 있는 knowledge, 노하우라든가 knowing that에 대한 representa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을 표상되어 있는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스코어가 몇 점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interpretation use를 이제 그 하는 거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valid한가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고. 예. 그래서 뭐 항상 했던 이야기인데 또 되풀이 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람한테 우리가 맡겨가지고 어쩔 때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잘 나올 때도 있는 거는 너무 아티스틱이다. 예술이다. 예술을 좀 그만하고 과학 좀 하자. 이제 그게 이제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AIG를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좀 더 과학적이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적으로 다 맡겨가지고 시작을 하는. 그래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AIG는 결국에는 merely라는 용어를 쓰죠. good experimental design의 어떤 한 종류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실험을 잘하기 위해서 스티뮬러스를 시스테매틱하게 high quality 그 efficiently high quality stimulation 아이템을 efficient하게 생성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실험 설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experimental psychology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다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psychological experiment와 educational test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이쭉 그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education cognitive psychological experiment는 cognitive theory about processing 그러니까 인지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스티뮬러스라는 걸 만드는 거고 educational test나 measurement는 약간 그 knowledge가 있냐 없냐 그쵸? 그 cognitive process가 포함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있냐 없냐, absence냐 아니냐 이제 이거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컨텐츠가 중요하다. 네, 그렇죠. 컨텐츠가 중요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코그니티브 그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진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컨텐츠라든가 여기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모델링을 할 건가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content representativeness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런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little
pay little attention to cognitive process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educational assessment 할 때. 네, 그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little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네요. education에서는 그냥 컨텐츠만 신경 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그게 합쳐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네. 그래요. AIG for Achievement Testing and Aptitude Test도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Achievement Test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Representativeness도 중요하지만 Minimizing Item Exposure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Educational Aptitude Test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적성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대부분 이쪽에 할 때는 이제 cognitive theory를 아주 근간으로 해서 aptitude를 많이 만들고 있다. 에듀케이션 섹터에서도. 뭐 SBAP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example이다. 여기는 이제 cognitive theory를 근간으로 abstract reasoning이나 spatial reasoning을 만들고 있다. 그렇죠. 수장 선생님이 많이 일을 하셨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쪽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실험 설계는 아니지만 psychological한 experiment는 아니지만 cognitive theory에 아주 그 중점을 두고 있는 aptitude test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북 챕터의 핵심이죠. 그러면 아니 psychological한 perspective를 보면 cognitive theory를 근간으로 해서 AIG를 접근을 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그럼 도대체 cognitive theory가 뭐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cognitive theory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근데 그게 이 면면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태스크 모형을 만들고 아이템 모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지과학적인 관점에 대한 그 인지 이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 이제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cognitive theory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뭐 엠버스턴 선생님께서 cognitive theory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인지과학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계속해서 AIG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인지과학과 어떤 식으로 맞닿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내가 처리를 하고 있는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두 분 다 미슬레브 선생님도 그렇고 수잔 선생님도 그렇고 인지과학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죠. 예. 그 cognitive science.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단어만 한번 찍어 볼게요. cognitive theory는요. 일단 cognitive process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모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인지가 processing 되는지에 대한 모형이고 그럼 당연한 거지만 description of cognitive process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behavior에 대해서 behavior가 나오기 전에 막 움직이잖아요. 뭐 맞다, 틀리다 뭐 하기 전에 도대체 머릿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그 behavior를 했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그 process를 분석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스티뮬리라는 거를 받아서 왜냐면 문항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항이 스티뮬리가 되는 거예요. 문항 제작이 이제 스티뮬러스 generating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인코딩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인코딩을 좀 아셔야 돼요. 사람이 보면 그것을 부호화한다라고 약부호화하고 예, 복호화 뭐 디코딩 하는 건데 인코딩과 디코딩으로 스티뮬러스 그 정보 처리 이론과 그 인코딩과 디코딩 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코그니티브한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하는 게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읽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 그리고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거에 대한 모형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코그니티브 모형 혹은 코그니티브 티어리 모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할 때 이제 encoding stimulus to the construction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기 위함인데 무슨 모형을 만드냐 하면 멘탈 모형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뭐 멘탈 꽉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멘탈 모형 중에 하나예요.
멘탈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패턴도 분석하고 어떤 식의 경향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가셔서 모형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 모형이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그 코그니티브 모형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 멘탈 모형을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워킹 메모리에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장기 기억으로 보냈다가 그다음에 무슨 다양한 그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하는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때 그 representing rules related to item component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item component가 이제 우리 AIG에서 말하는 문항인데, 그럼 멘탈 모형이 뭐냐면요. 그것이 표상하는 것은 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제 그 풀어나가는 과정들 있잖아요. 예. 그 멘탈 모형은 결국에는 우리가 문항을 풀어서 읽어가지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답을 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그 방법들을, 룰들을 표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멘탈 모형은 이제 아주 우리는 이제 노하우 그리고 knowing that에서 저는 이거를 그 knowledge 모형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선생님은 멘탈 모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것은 knowledge 모형은 그냥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문항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하고 중요한 게 뭐고 어떤 식으로 답을 내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표상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표상이 이제 모델로 표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눈으로 보이니까 explicit하게 표상이 되는 거고, automatic array generation은요, 잘 보시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 모형은, knowledge 모형을 이제 디지털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과정을 그냥 디지털 knowledge modeling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부를 때는 부르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이제 이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IRM은 theoretically drive an empirically validated cognitive model of item complexity, response processing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AIG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AIG를 하다 보면, 그리고 AIG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validated cognitive model,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풀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아이템들은 has been successful 하다라는 거예요. cognitive design 혹은 cognitive theory를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 theory는 validated 돼 있고, 그리고 theoretically derived and cognitive 모델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문항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문항들은 successful 할 것이라는 게 이제 이분의 argument인데, 이 argument를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entire book chapter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탑다운이 있고 바텀업 어프로치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탑다운이 제일 맞겠죠. 탑다운은 위에서부터 이론을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어떤 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생각할 때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요소의 조합을 가지고 다시 문항을 만드는 게 있고요. 근데 이거는 탑다운 하려면 이론적으로 완전히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니까 bottom-up approach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템을 보면서 begins with item이라고 하는데, item response라든가 문항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이제 그 이론에 대한 도출을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문항을 보고 response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cognitive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다시, 사실 나중에 이제 iterative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위로 갔다가 이론을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다시 또 데이터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하고 하는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bottom-up approach를 reverse engineering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는 그 문항을 가지고 statistically 뭐 이런 분석을 하는 response 데이터를 하는 거라고 쓰지만 저는 아이템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 문항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 않냐. 그럴 때는 제가 reverse engineering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랑 아주 비슷하죠. bottom-up approach와 reverse engineering approach가 비슷한데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만나게 됩니다. 자, AIG Implementation for the Cognitive Psychometric Mode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이제 bottom-up approach 중에 하나 example로 드시는 거예요. 이게 탑다운이 아니고 여기가 저도 헷갈렸었어요. 이게 그 bottom-up approach가 하는 건데 그 static set of item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항의 어떤 그 한 집합, 한 문항은 안 돼요.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항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 generative component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설계를 한 추론을 한번 해보는 과정이 여기에요. 예를 들어서 탑다운 같은 경우는 cognitive 모델을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개의 문항을 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 generate 됐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게 requirement는 그 set of item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developing cognitive 모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뭐 용어를 쓰시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ognitive 모델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이슈잖아요. cognitive 모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문항을 만들면 되는데 cognitive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서 오냐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고.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아마 set of 아이템을 보면서 그리고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cognitive 모형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ognitive models for AIG라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시는데, 자, required knowledge for the generative approach to AIG and cognitive model. 그러니까 이제 knowledge가 필요해요. 이거 cognitive 모델을 만들든 AIG를 하든 예를 들어서 뭐 두 개를 뭐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뭐 알아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Sufficient knowledge about the response process and predict psychometric properties from stimulus feature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지 adequate 혹은 sufficient knowledge가 있어야지 일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subject matter expert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subject matter expert도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subject matter exper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AIG가 왜 실패를 하냐면 이 subject matter expert들이 가지고 있는 이 knowledge가 불안정하거나 불충분하면요. 예를 들어서 모형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측정하는 걸 하면 만들어 오라면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래밍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힘들기 때문에 automatic RM generation task가 되게 힘들죠. 계속 knowledge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knowledge of the relevant process. 도대체 인지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knowledge of manipulatable task feature. 도대체 뭘 바꿔야지, 어떤 것을 바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cognitive process에 대해서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식의 구조가 충분히 갖춰져야지 소위 말하는 AIG와 cognitive 모델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regarding the first는 이게 첫 번째 게 뭐냐면 convenient tool for the representing cognitive process. 결국에는 cognitive process를 그 표상을 잘하는 그쵸? 그 전체 모형에서
코그니티브 모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지 모형이라는 게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기억한다거나 부호한다거나 장기 기억으로 올린다거나 뭐 워킹 메모리에 단기 기억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어떤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한 지식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지 시작을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그니티브 모델이란 이러면서 이제 모형, 인지 모형이라는 것은 broadly a collection of representational types 하고 그 인지 프로세스라든가 그 구조에 대해서 human knowledge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그것을 표상하는 어떤 종류의 집합체라는 거야. 지식을 표상하는 종류의 집합체를 코그니티브 모델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human knowledge나 problem solving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형이라 해서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가에 대한 어떤 representa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매틱 RM자처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대체 그렇게 되어 있는 representation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것을 프로그래밍해서 역순으로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그렇게 문제를 주면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구성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문항을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되는 게 AIG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그니티브 모델의 데피니션을 잘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useful tool은 이제 making a prediction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풀 거야 라는 거를 가지고 그것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스티뮬러스를 만들잖아요. 아이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을 모르는 거나 이거를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아마 behavior, response가 있겠지라고 우리가 prediction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이 있잖아요. 이론이 있으니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야. 아는 친구는 이렇게 할 것이고 모르는 친구는 이렇게 할 것이고 뭐 문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아는 친구는 맞출 것이고 모르는 친구는 틀릴 것이야. 뭐 그게 이제 우리가 prediction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AIG에서 하는 Computerized RM 모델을 디벨로핑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타스크 모델하고 한다는 얘기는요. knowledge를 모델링 한다라는 거예요. cognitive process와 그 다음에 manipulable한 task feature에 대한 그 knowledge를 모델링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digital knowledge 혹은 knowledge modeling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멘탈 모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멘탈 꽉 잡아라. 저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멘탈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 form of knowledge representation. 그냥 knowledge representation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모형화하는 거고 그거를 digitally 모형화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멘탈 모형은 long-term memory랑, 그 다음에 active problem solving하고 연결되어 있고, long-term memory 어떻게 store 되고, 어떤 식으로 comparison 하고, 비교하고, searching 하고, 이런 그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프로세스들이 에 대한 이제 그 theory. 그것을 이제 멘탈 모형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식을 표상을 할 때 propositional representation이라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선언적으로, 명제적으로 A는 B다, B는 C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structural mental 모형은요. 그 entity들, aspects of the entity it represent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속성들 그에 대한 것들도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명제적 지식은 A는 B다 할 때 속성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언적 지식. 선언적 지식은 그런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푼다, 이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그 aspect 또한 represent를 표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표상한다고? relevant aspect of item. 그러니까 문항이 되기 위해서 그 관련된 모든 relevant한 aspect 또한
이 모형이 멘탈 모형이 표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항을 풀 때 도대체 어떤 그 애스펙트들이 있는지 그 애스펙트를 설정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조건이라든가 변수 사이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모형은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제풀이 하는 그 멘탈 모형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거를 기억하고 있니 아니니 할 때는 propositional representation은 되게 좀 간단해요. 사실은 뭐 모형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근데 그렇지 않고 problem solving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다양한 relevant aspect도 구성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게 도대체 멘탈 모형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생각하는지에 대한 모형인데 그거하고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아이템에 대한 아이템 모형에 대한 스트럭처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문항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문항을 만들어내는 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하시는 이야기가 멘탈 모형하고 아이템 그 스트럭처, 아이템 모형의 스트럭처는 아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이템 모형을 잘 짜는 거는요, 멘탈 모형을 잘 짜는 것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뭘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문항을 풀 때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서 푸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항 모형도 잘 못 짜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적인 요소도 있고 그건 두 번째 요소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요소로 가지고 문항을 만들었고 어떤 요소가 변형이 되고 그것도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가 그게 없으면요. 안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뭐 프로그램의 이슈가 아니라 그때는 이론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그 도대체 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풀까에 대해서 나올리지가 없으면 못 푸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Items with similar structure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두 개가 되게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멘탈 모형 그러니까 문항을 위한 멘탈 모형은 결국에는 뭘 하냐면요. 아이템의 feature, 그 physical feature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뭐 스템에 들어가는 그림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멘탈 모형, 문항에 대한 멘탈 모형은 이제 정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pertinent cognitive process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인지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멘탈 모형 for item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relationship between two 그러니까 그 feature와 그다음에 인지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그 관계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요소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멘탈 모형 for 아이템이 뭐냐면요. 그냥 아이템 모형을 잡기 위해서 멘탈 모형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미슬레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태스크 모형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템 모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스크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태스크 모형 할 때는 knowledge map, knowledge component를 가져와서 태스크 모형에서 그 아이템이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될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멘탈 모형이 코그니티브 모델 코그니티브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인지 그 설계 시스템에서는 그 태스크 모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태스크 모형을 하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모형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멘탈 모형 혹은 코그니티브 모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 조금씩 두 가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Model for the Cognitive Complexity라는 걸 이제 조금 설명을 하시는데 좀 후드를 까시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 사람들이 그냥 문항 보고 어렵다, 뭐 쉽다 이렇게 레이블링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코그니티브 레벨이 뭐 어플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건데 lack of causal explanation이라는 거예요. source of complexity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갖다가 어려울 것 같다, 쉬울 것 같다, 뭐 comprehension이다, 뭐 이렇게만 갖다 붙이는 어떤 그 causal explanation이 없다. 첫 번째, lack하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predictive power가 없다. 예를 들어서 questionable 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cognitive complexity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 힘이 questionable 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근데 뭘 강조하시냐면 아니 이 어려운 거에 대한 왜 어려운 거에 대한 모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predictors 자 보세요. 그 문항의 difficulty를 예를 들어서 predicting 해 주는 predictors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프로그램할 수 있을 정도로 모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문항을 만들고 나서 이게 knowledge 레벨이다, comprehension 레벨이다, 블룸스 텍사노미 가지고 이렇게 그 레이블링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왜 apply고 왜 어렵고 예를 들어서 왜 complex한 건지에 대한 predictors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충분히 알아서 우리가 프로그램할 정도의 모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detailed 모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든 모형을 models of cognitive complexity 혹은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difficulty modeling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difficulty modeling을 할 때 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그 requirement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 판을 까시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왜 이게 어떤 식으로 다 하나로 이제 그 통합이 되는 건지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중에 딱 내놨을 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인지 모형, 멘탈 모형에 대한 어떤 그 example들을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object assembly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 모형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제 이걸 주고 요거랑 맞는 것을 오른쪽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모형이 이런 이제 아이템이 있으면 도대체 사람은 어떤 인지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답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골인을 할까? 이제 그것을 모형화 시켜보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spatial task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object assembly OA 아이템이라는 이제 특별한 문항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mentally separating하고 assemble하고 searching하고 compare하고 이런 머릿속에서 이제 그런 인지적인 과정들이 쭉 나오는 건데 이게 아주 이게 좀 그 strong하게 validation이 많이 되어 있어서 연구가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cognitive process theory model 그러니까 멘탈 모델의 어떤 특정한 이름인 거죠. 이제 이분들이 이제 cognitive process theory에 근간한 모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OA 같은 경우는 이제 shape rotation이 필요하잖아요. rotating 됐는지 displacement 시키고 이런 거를 가지고 했고 이 rotating을 하는 거를 가지고 cognitive complexity를 바꿀 수도 있고 몇 개를 줄 거냐, 몇 개로 쪼갤 거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rotating을 얼마나 할 거냐, 우리가 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알아보기 쉽게 줄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로테이팅을 많이 해가지고 찾기 힘들게 줄 거냐. 근데 그런 것들이 cognitive complexity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문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요소들이 문항의 난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prediction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러면 이제 cognitive process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본다, enco딩 한다, 그 다음에 몇 개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stage like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우리는 이제 flow chart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만든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코딩이라는 부호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삼각형이구나. 삼각형이라는 걸로 표상을 하고 봤을 때. 그다음에 우리 삼각형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걸 레이블링 말로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삼각형 있죠. 큰 거, 작은 거, 찌그러진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옮긴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을 찾는 서치 과정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문항을 보면요.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돼요. 처음에 몇 개로 쪼개져 있고 쪼개진 것이 여기서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삼각형이 어떤 식의 모양의 삼각형이 있는가를 먼저 인코딩 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생각한 것과 아닌 것들을 먼저 찾거나 혹은
아닌 것들, 이거하고는 전혀 맞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falsify를 계속 시켜나가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랑 얘가 맞는지 다시 confirming 하는 그런 searching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다 second stage에서 falsification이라는 그런 second stage에서 쓴다. 그런 식으로 인지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인지적으로 얼마나 어렵게도 만들 수 있고 쉽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혹은 시간을 늘린다거나 혹은 cognitive load를 늘리면서 우리가 difficulty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predict를 할 수 있는 그런 모형 또한 만들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 difficulty 모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complexity 모형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도 얘기했던 confirmation, 마지막은 confirmation, 이게 맞는지 내가 이건 것 같아서 다 제끼고 나니까 답이 이건데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게 답인지,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confirmation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답이라는 것을 도출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요, 스트럭처를 정해주면 이 프로세스를 대부분 다 따르더라. 예를 들어서 이 속에서 변형되는 게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 스트럭처 안에서는 이 모형을 따르더라라는 어떤 cognitive process theory에 근간한 모형을 stage like steak like가 아니라요, stage like입니다. 예. 선생님이 stage like라고 썼어요. 아무튼 steak like 아닙니다. stage like라는 그 모형을 써가지고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example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math reasoning을 한번 보면, 수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학은 대부분 이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더라.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두 가지 프로세스를 쓰더라, 사람은. 그 problem representation, 도대체 이 문제가 뭐가 문제지를 이제 표상을 시켜서 representation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는 게 이거구나를 파악하는 단계에 대한 걸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파악을 했지만 물어보는 게 이제 파악이 되고 나면요, 처음에 수학 문제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런데 그 파악이 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쪼개는 거죠. 처음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하는 걸 쪼개가지고 하나씩 execution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씩. 예. solving하는 과정을 풀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답을 도출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더라, 사람들이. 그런데 선생님께서 뭐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그래 놓고 플래닝을 하고 처음에는 워킹 메모리에 쫙 올릴 거 아니에요. 이 이퀘이션이 필요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푸는데 처음엔 또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제로 풀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도 크게 보면 되는데, 선생님께서 5개로 쪼개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인코딩하고 finding rationale 하는 이 과정, 그래서 integration 하는 요 앞 과정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넣으신 거죠. 마지막에 플래닝해서 execution 하는 거는 똑같아요. 왜냐면 모든 게 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파악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대로 풀면 되는데, 그리고 디시전 내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를 볼 때는 엔코딩부터 한다는 거예요. 부호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심볼로 바꿀 건 바꾸고, 그다음에 특히 이 문제가 워드 프로블럼으로 돼 있을 때는 워드 프로블럼에서 물어보는 수학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 단계의 인지적인 모형이 들어가더라,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설계가 모든 math, quantitative reasoning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요소에 대해서 word를 넣냐 안 넣냐, 그 다음에 word problem도 말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 푸는 방법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퀘이션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런 프로세싱 모형을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모양이든지 이 속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컴포넌트가 바뀌어져 있는지를 보면 그 컴포넌트를 조절하면서 그 cognitive complexity도 manipulable 하고,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과연 바뀌니까 difficulty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분석도 하고 실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선생님의 주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example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는 abstract reasoning인데 progressive matrix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워낙에 유명하니까 제가 지금 유진 교수님 하고 있는 모카 프로젝트도 여기랑 비슷해가지고 오늘 뭐 특별하게 이걸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한 건데요. 이게 abstract reasoning의 하나의 종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죠? spatial reasoning하고 abstract reasoning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abstract reasoning 테스트의 어떤 하나의 라고 보시고, 뭐 이런 example을 들어서 3x3 매트릭스가 있을 때 여기 오는 게 뭐냐, 이제 찾는 progress 매트릭스 문항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걸 풀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처음에 인코딩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찾아 나가는지 가설을 세우고 하는 그거를 하는데, 상당히 심플해 보이지만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세워진 게 실제로 오른쪽에 존재하는지 봐서 이게 문항이 어떤 식으로 패턴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패턴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패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어떤 패턴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추론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건지 하면서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게 맞나?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왜 안 되지? 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이제 검증을 계속 해가지고 final decision 내리는 그 상태의 모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이 룰에 의해서 이게 아이템이 generating 된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shape들은 어떤 룰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잘 보세요. 사람은 그 룰을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냐면 아이템 모형은요, 그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 룰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은 그 룰을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룰 속에서, 자,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뭐 색깔을 바꾼다, 뭐 도형을 바꾼다, 빗금에 여기 칠해져 있는 걸 바꾼다, 이런 요소들이 섞이고 그 다음에 조합이 되면서 컴플렉시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룰에 의해서 컴플렉시티가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쉬워질 수도 있고, 뭐 룰을 추가한다거나 뭐 그런 요소들. 근데 어떤 거는 바꿔봤자 여기서 색깔 바꾸는 거는 컴플렉시티를 바꾸는 건 아니야. 같은 동등한 컴플렉시티야. 뭐 이런 모형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카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런 문항들 많이 만들었어요. 모카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서포트도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Cognitive Model for the Abstract Reasoning, Sequential Process Model.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이고, 첫 번째는 패턴을 분석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가설을 세우고 확인을 하고 디시전을 하고 검증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우리가 모형화시킬 수 있고, 그 모형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아이템 모형을 짜는 것이 Computerized Item Modeling 혹은 AIG에 대한 Cognitive Design을 근간으로 한 AIG가 된다 했네. 6개로 이제 나누셨어요. 처음에 엔코딩 하고요. 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먼트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inferring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encoding the third element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에 어떤 식으로 엘리먼트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한번 해보고, 룰에 근거해서 이게 나와야 되겠네,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라고 머릿속에 올리고요. 그 워킹 메모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를 다른 거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비교해보면서 corresponding element랑 계속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이제 다시 보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건 것 같은데 왜 답이 없지? 혹은 두 개네? 그러면 내 룰이 틀렸나? 그러면서 다시 룰을 바꾸면서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삼각형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결론을 내리는 이런 코그니티브 모델형을 세우고, 이 세운 거를 근간으로 해서 요소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제너럴라이징 된 형태로 가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삼각형짜리만 나왔는데 그게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는 요소들에서 결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그 아이템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그러면 '아 코그니티브 모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제 우리가 문항을 보고 대충은 설계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3 개를 4 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검증되어 있는 방법들이 verbal protocol, think aloud. 그러니까 인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풀어 봐봐. 그리고 너 뭐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 좀 해라."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나이 든 어르신들도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막 이러면서 막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시는 그게 think aloud 중에 하나예요. 애가 되든 어른이 되든 둘 중에 하나 이 think aloud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걸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cognitive laboratoриes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인제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thought process나 knowledge 표상을 explicit하게 만드는 거예요. decision tree나 예를 들어서 flow chart나 아까 봤던 그런 거를 랩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cognitive laboratory 해서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문항을 만들으라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들은 이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문항을 보면서 이게 지식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근데 이게 약간 웃긴 게요. 결국엔 누가 이걸 만들어요 그러면? subject matter expert가 만들어야죠. 대부분의 컨텐츠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cognitive면 사람이면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subject matter expert랑 이 cognitive laboratory에서 하는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만드는 과정이 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잘 만들어지고 나면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그다음에 모형 설계를 하고 모형을 모형은 인제 옷을 입혀야 되니까 뭐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고 하는 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이거는 인제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푸는 거를 보고 인제 말로 하는 건데 주절주절 인제 말로 해 보라는 건데 인제 digital eye tracking.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떨고 있니?'를 이제 기계로 분석하면서 '얘가 이럴 때는 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인제 그것을 인제 reverse engineering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눈동자를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를 응시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 생각하고 있네 지금. 눈을 딱 보니까. 배가 고프네.' 요런 것들. 예. 딴 생각하고 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집중을 안 하고 딴 데 보고 있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캐치업을 해내는 과정이 디지털 아이 트래킹이라고 이제 기계가 이걸 해 주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잘하려면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제 recommend 드리는 거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라는 거예요. subject matter expert가 여기를 하는데 문항을 그냥 만들으라 그러지 마시고 AIG 트레이닝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트레이닝은요. 이 프로세스나 knowledge representation을 explicit하게 만드는 트레이닝이 먼저 필요해요. 그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과 과정 그냥 보고 그냥 뭐 여기서 뭐 변형할 거에는 안 되고 이거를 조직적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만든 다음에 문항 모형을 잘 만드는 프로그래머와 그것을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 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 컨펌 하려면 실제로 그 프로세스, 그 knowledge대로 돼 있는지를 think aloud라든가 digital eye tracking으로 검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완전히 최종 나가기 전에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이걸 해 줘서 퀄리티 모델을 한 가지 방법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knowledge 모델 저는 knowledge 모델이라고 하는데 knowledge 모델을 그냥 뭐 이 사람들한테 던져 주고 AIG 소프트웨어 매뉴얼 주면 그냥 뚝딱뚝딱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프로그램하면 또 케바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잘 만드는 사람 잘 만들고 못 어려워요. 뭐 대부분은 어렵대.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램도 어렵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뭐 학위는 받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지식이 정리되어 있는 거랑은 틀리죠. 이 지식을 explicit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최초의 단계입니다. 이분들 데리고. 그거를 좀 잘 알아주시면 하고 버버 프로토콜은 think aloud는 그냥 정리만 좀 한 거고요. 나머지 다 자세하게 써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넘어갈게요. 아까 서머리 한 것만 하고 넘어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cognitive 모델이 만들어졌다 칩시다. 잘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아이템 스트럭처는
AIG 아이템 스트럭처가 결국에는 AIG 아이템 모델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드느냐에 대한 이슈를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이제 radical, incidental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쓰시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radical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 스트럭처 중에 하나인데 critical component다. deep feature다. 이거는 진짜 그 아이템 difficulty를 바꾼다. 그다음에 cognitive process에 의해서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바꾸면요. 완전히 생각하는 게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서 완전히 생각하는 게 틀려지거나 혹은 난이도가 확 증가된다. 어떤 요소를 바꾸면. 예. 그게 이제 아까 했던 cognitive 모델 속에서 나와서 그걸 아이템 모형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deep feature구나. 그다음에 그러지 않는 걸 incidental이라고 하자. radical incidental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다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엠브레스턴 선생님의 1998 제일 유명한 페이퍼죠. 사이코메트리카.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문항을 만들자라는 게 코그니티브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 미슬레비 선생님하고 하는 여기는 인지 설계 시스템이고 선생님은 근거 중심 설계고 뭐 하는데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름이 이런 건데 사이콜로지컬한 관점에서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에 중점을 둬서 하시는 게 코그니티브 디자인 시스템이고 미슬레브 선생님의 에듀케이셔널 매저먼트 예를 들어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에 중점을 둔 게 미슬레브 선생님인데 미슬레브 선생님이 코그니티브 컴포넌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미슬레브 선생님도 코그니티브 이야기 하실 때는 엠브레스턴 선생님 이 페이퍼 사이트 많이 하십니다. 아, 여기서도 좋은 이야기 했으니까 그거랑 같은 거 하고 있다. 나도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두 분이서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문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레디컬이나 인시덴탈에 대한 이그젬플은 매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뭐 어떤 것이 레디컬이냐 인시덴탈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디컬은요 결국에는 디피컬티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난이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바뀌는데 여기 보면 인시덴탈도 코베리에스로 해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difficulty, RM parameter에 대해서. 그게 다 씁니다. 사실은 둘 다 써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radical도 difficulty를 predict 하는데 쓰고 incidental도 difficulty를 predict 하는데 다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문항 모형을 만들 때 변형시키는 그 feature들은요. difficulty 모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major independent variable이냐 어떤 거는 covariation이냐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item structure, surface feature, deep feature, structure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surface feature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feature 중에 난이도를 안 바꿀 것이라고 믿는 것을 surface feature라고 저는 부르고 deep feature는 element 중에 난이도를 우리가 분명히 바꿀 거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먼저 중점을 두는 것을 deep feature라고 deep structure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AIG 렉시콘입니다. 그냥 용어에 대한 이슈니까 좀 familiarize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노이 같은 경우 이야기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몬스터의 얼굴을 바꾸는 거는 deep feature가 아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이 스태킹 하는 거에 대해서 숫자를 바꾸는 거는 deep feature지만 이 모양을 바꾸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올라가는 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사각형으로 올리는 거는 그건 surface feature지. 근데 시작하는 점이 틀려지거나 이러면 쌓여 있는 모양이 틀리면 그건 deep feature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뭘 바꿀 수 있는데 바꾸는 게 난이도를 바꿀까 안 바꿀까 그냥 여기는 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냐. 여기서 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빵을 가지고 몬스터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빵이 큰 빵, 작은 빵, 빵빵하네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거는 이제 surface feature라고 이야기하자. 그 얘기예요. 그게 아주 인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cognitive complexity를 바꾸는 요소냐 아니냐 그거를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difficulty 모형을 만들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거는 이론가들이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바뀌겠네, 안 바뀌겠네. 근데 실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프레딕트를 하고 하는 거를 해볼 수 있는 문항을 만들었는데 실제 그런지 안 되는지 리스폰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모형을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difficulty 모드형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monsters hands가 어떠고 뭐 오른쪽으로 갔냐 안 갔냐는 뭐 surface고 뭐 이 얘기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어떤 걸 바뀌었을 때 바뀌냐 안 바뀌냐. 예를 들어 내가 예측한 것처럼 우리가 모형을 세울 때는요. 이거를 바꾸면 난이도가 바뀔 것이라는 거는 예측을 했지만 얼마만큼 바뀔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independent variable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설을 세우지만 슬로프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 independent variable이 어떤 식으로 슬로프가 돼서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그 아이템 모형. 그리고 아이템 모형의 엘리먼트를 어디서 나온다?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에서 나온다는, 코그니티브 모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멘탈 모형. 멘탈 모형 자체를 설계를 잘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 아이템 모형을 만들고 그 아이템 모형을 그렇게 만들 때 우리가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이도는 그냥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문항에 대한 난이도는.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생성. 그렇습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게까지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IDM difficulty, IDM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generating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항만 많이 변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항을 많이 변형시키는 요소를 가지고 문항의 difficulty를 예측을 하는 모형을 만드는 IDM difficulty 모형을 만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게 AIG를 하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사실은 AIG는 generating 하는 용도도 쓰지만 리스폰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정말 설계했던 대로 난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컨펌하고 프레딕션하는 용도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용도를 한꺼번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숫자 많이 바꾸려고 AIG를 한다 그러면 반쪽짜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이 퀄리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바꾸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절대 그림 많이 바뀝니다. 숫자 많이 바뀝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내시면 에린이가 되거나 사이코메트리션이 아니라 그냥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걸 하고 계시는 게 됩니다. 바꾸는 것만 하시면 알고 계시고 그게 결국에는 validity라는 거예요. 우리가 난이도를 잘 설명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benefit to validity argument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efficient item development를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행위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쓰시잖아요. efficient item development 두 번째로 가라는 얘기예요. 물러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validity argument에 benefit을 주고 왜? 난이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대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efficient item development에 two critical 한 컴포넌트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멘탈 모형이 필요하고 그 멘탈 모형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으로 AIG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role of cognitive model for item difficulty model을 조금 설명하시는데 제가 이미 구두로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쭉 이야기를 하시고 ultimate goal to develop a model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most completely account for the item difficulty를 하기 위한 것이다. item difficulty 모형을 할 때는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는가에 대한 예측 모형을 설명 모형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AIG를 하는 이유고 그 다음에 잘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생성된 모형의 difficulty를 분석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AIG가 참 유용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cognitive psychometric 모형이라고 조금 이렇게 확장을 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멀티 레벨 IRT를 하란 얘기예요. 멀티 레벨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디펜던트로 보면 unilevel analysis인데 난이도를 디펜던트로 보지 말고 문항에 아이템 레벨로 볼 수 있잖아요. 아이템
리스폰스 레벨로 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IRT를 붙이고 IRT를 슬로프를 소위 말해서 그 에스티메이트 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면 멀티 레벨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코그니티브 사이코메트릭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아이템 레벨 스태티스틱 가지고 디피컬티 모델 돌리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되면 이제 코그니티브 사이코메트릭 모델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용어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피컬티 모델의 어떤 특정한 용도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의 모형이 LLTM을 쓴다. 그러면 이제 무슨 뭐 수학적인 모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LLTM을 쓰고, LLTM은 이제 difficulty를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의 linear composite로 보는 거니까, 그럼 그 컴포넌트 어디서 왔어? 그러면 이제 아이템 모형 만들 때 했죠. 그 아이템 모형의 컴포넌트 어디서 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론적으로 멘탈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프로세스라든가 그 피어처를 가지고 문항을 만들었고, 그 문항에 변형을 시켰고, 그 변형시킨 그 요소를 가지고 difficulty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LLTM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 러쉬 모델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 러쉬 모델은 슬로프랑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로프까지 확장시키고 이러면 뭐 constrained, 뭐 2PL constrained, 뭐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LLTM은 difficulty만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가 statistical 모델 할 때 LLTM을 할 거예요. AIG를 쓸 때 LLTM이 어디서 시작을 해서 뭐 ISM, USM 쭉 나와요. 다른 챕터에 나오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게 LLTM이 중요한 거구나. difficulty를 linear composite로 보고 그 feature의 composite로 보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수식은 다음에 따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쉬 베이스드 되다 보니까 difficulty만 컨선을 한다. 그게 확장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AIG 애플리케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 석세스풀 하기 위해서 우리가 AIG 좋은데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코그니티브 모델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인지 모형, 뭐 멘탈 모형,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knowledge 모형이라고 하는데, knowledge 모형을 잘 세워야지 뭘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지가, 뭘 변형을 해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AIG를 할 때 사이코메트릭에 대한 고민이 없잖아요. LLTM이나. 그러면 그냥 generating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돼요. 결국에는 LLTM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리스폰스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지에 대한 사이코메트릭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너레이팅만 하는 거 보는 것도 아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성립이 될 때, 두 개가 make sense 할 때 AIG가 successful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evidence center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사이코메트릭 모형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미슬랩 쌤도 데이터 들어왔을 때 분석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슈를 할 때 항상 이 수잔 선생님의 페이퍼를 사이팅 하세요. 분명히 알아 계시고, LLTM을 해서 반쪽짜리로 끝내지 않고, 결국에는 미슬랩 쌤도 결국 그 얘기 하시고, 수잔 쌤도 이야기 하시는데 결국 이 얘기로 끝나요. 프로그래밍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코그니티브 모델이 있는데 knowledge 모형이 있잖아요. 이것을 결국에 게임은 사이코메트릭, 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처럼 뭐 리얼타임 애널리틱 하려면요, 이게 실시간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뭐 빅데이터가 됐든 뭐 인터넷이 됐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게 전산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왜 이게 약속한 대로 실증적이지가 않냐면요, 전산화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힘들다고요. 얘도 힘든데, 예를 들어 그냥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아까 봤지만 코그니티브 모델 이렇게 인코딩하고 뭐 디코딩하고 뭐 프로세스 만들고 그거 가지고 설계는 하는데요. 설계하는 것과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승부가, 누가 이게 프로그래밍을 잘 하는가에 대한 승부가, 거기서 승부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바라보시면 이게 두 개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전체를 수잔 선생님은 코그니티브 모형이라고, 멘탈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미슬레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태스크 모델과 나울리지 매핑으로 나누는 거고 저는 이제 요렇게 해서 쪼개서 보는 거고 그럼 얘가 어디서 나올 태스크 모델과 나울리지 모형이 이게 어디서 나오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냐라는 이슈라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얘는 쉬워요,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라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태스크 모델과 나울리지 모형이 있으면 그거 뭐 프로그램 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모델을 만들면 되는데 그리고 또 안 되는 거는 뭐다? 이게 프로그램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기계한테 뭘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간단하면 프로그램이 짧게 잘 돼요, 간단한 문항은. 근데 복잡한 knowledge나 복잡한 태스크는 프로그래밍 하기가 힘들어요.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프로그래밍 하기도 힘들어요. 그 두 가지가 힘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 맵을 이 모델을 잡는 것도 힘들고요. 이 잡아 놨는데 프로그래밍 하기가 힘들어요. 기계한테 시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거를 어떻게 조금 덜 힘들게 만들까가 카파 프로젝트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번에 또 그럼 뭐 카파 프로젝트는 얼마나 좀 쉽게 하냐? 뭐 그거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저도 힘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